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제주의 산과 들, 그리고 푸른 바다는 기억합니다. 70여 년 전 아름다운 풍광 너머로 쓰러져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러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4.3 희생자들은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체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월요일 아침 제주 포커스 진행의 김태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 장수성 기자회와의 교류를 위해 난징에 다녀왔습니다. 제주 4월의 꽃샘 바람처럼 이곳의 12월 공기는 사람의 숨결마저 낮추고 있었습니다. 1937년 겨울 6주 동안 30만 명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도시. 난징 대학살의 기억이 지금도 이곳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기념관에서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소에서 수십 차례 칼에 찔리고도 살아남은 생존 희생자 리싱우의 할머니의 말입니다. 역사를 기억해야지, 증오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주 4.3 생존자들의 고통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4.3은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역사였지만 그 침묵의 밑바닥에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기억을 잊지는 말아야겠지만 분노를 되살려 다음 세대에게 같은 비극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난징의 12월과 제주의 4월이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넘어서야 하는가를. 김 기자의 생각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 주요 뉴스 정수현 캐스터가 전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언론사 공동대담을 통해 올 한해 제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공항은 큰 문제가 없으면 추진하고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설 전후로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칭다오 항로 논란에 관련해서는 수출 물량 확보로 경쟁력 있는 노선으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 사업의 재추진을 묻는 질문에는 다시 분석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2025 제주 사회지표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6.41점, 생활 만족도는 6.48점으로 모두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역 산업 구조에 맞춘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절감 정책 등이 내년 정책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한라산 설경을 구경하기 위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제주도는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눈꽃버스 운행을 늘려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는 했지만 천백고지 교통체증은 여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귀포 시내에서 건물 주차장에 진입하던 경차가 인도로 돌진해 70대 보행자 1명이 크게 다치고 80대 운전자와 다른 70대 보행자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경찰에게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엔 15도에서 17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정수연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도로 통상 알아보죠. TVN 제주교통방송 강현구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근길 도로 통상 어떻습니까? 네, 출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애조로 수산교차로에서 동생교차로까지 구간 정체 중인데요. 차량들 촘촘히부터 좀처럼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교차로까지 약 33분 이상, 반대 방향은 약 25분 이상 소요 예상됩니다.
노형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형 오거리에서 무시천교차로까지 구간 도로가 차량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교통흐름 굉장히 답답합니다. 무시천교차로까지 약 17분 이상, 반대 방향은 13분 이상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연삼로 거루사거리에서 신광사거리까지 구간 양방향 차량 꾸준히 지납니다. 신광사거리까지 약 24분 이상, 반대 방향은 약 20분 이상 소요 예상됩니다. 한편 일주소로 외도동 주민센터에서 신광사거리까지 구간 양방향 차량 꾸준히 지납니다. 차량들이 규정속도 밑돌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신광사거리까지 약 16분 이상, 반대 방향인 외도동 주민센터까지는 14분 이상 소요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구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 기자협회가 난징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홍 기자도 같이 다녀왔는데 그 소식부터 한번 잠깐 알아볼까요? 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중국 난징 일대에서 제주도 기자협회의 기자 연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수는 과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당시에 중국 난징에서 일본군이 자행한 난징 대학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난징 대학살은 저는 그동안 역사책을 보면서 좀 스쳐 지나가기만 했었던 사건인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제가 역사에 좀 많이 무심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난징 대학살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로서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난징 대학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뭐 연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정립된 내용만 말씀드리면 1937년 12월 13일부터 6주간 중국 난징, 남경 일대에서 약 30만 명의 시민과 군인들이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난징 대학살과 우리 제주도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은 우리 제주도 전역을 그 중국으로 향하는 항공작전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알뜨르 비행장이 그 예시인데요. 그 1937년 중국 침공을 시작하면서 그 제주를 출발한 일본 군용기들이 중국 남부 지역을 공격했고 그중 일부는 난징까지도 직접 공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의 그 일부 반전 시민사회 단체들은 그 12월 13일을 전후로 난징 대학살을 추모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모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그 12월 13일을 난징 대학살 국가 추모일로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추모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해가 제주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해이기도 합니다. 네, 중국이 기억하고 있는 난징 대학살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억하고 있는 제주 4.3 한번 비교 좀 해볼까요? 일단 기념관을 건립하고 국가 추념일로 정해서 국가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틀 자체는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제가 차이를 느낀 부분은 그 추모의 그 내용과 실행 주체에 대한 측면이 컸는데요. 난징 대학살의 경우 아무래도 국가 외부의 적에 의한 민간인 피해다 보니까 중국 정부 주도로 그 사건에 대한 기록과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우리 제주 4.3의 경우 국가폭력 사건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입장이 엇갈리는 측면도 있고 사건의 핵심과 관계없는 논쟁까지도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만 뭐 그 국가폭력이라든가 그 학살의 주체들이 좀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비슷한 점도 여전히 있고요. 저와 이번 연수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기자들도 많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번 연수를 계기로 앞으로 4.3과 난징 대학살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와 보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역을 구석구석 걸으며 여행하는 도보 여행의 정석으로 꼽히는 제주 올레가 단순히 관광 콘텐츠를 넘어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나오나요? 네, 제주연구원이 실행한 그 제주 올레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올레가 연간 6,600억 원
6,630억 원 규모의 소비 지출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1조 2,24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5,678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11만 7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꽤 높게 나왔네요. 우리 경제적 효과는 아무래도 숙박업 쪽에 좀 크게 나왔겠죠? 맞습니다. 산업별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업에서 경제 효과가 가장 컸는데요. 생산 유발 효과가 5,6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6만 3천 명 정도로 그 경제적 효과의 절반 정도가 음식 및 숙박업 쪽에 집중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주 올레 이용객들은 숙박과 식사, 소비를 지역 상권에서 집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민이 아닌 올레 이용객, 우리가 말하는 올레꾼들이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7만 8천 원 수준이었는데요. 렌터카 중심의 단기 관광객과는 달리 걷기를 매개로 그 분산형 관광 소비, 그러니까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게 제주 올레가 도보 여행 콘텐츠라는 단순한 관광 콘텐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고용, 산업 구조 전반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광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내 산업용지 면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 제주도는 앞으로 10년간 조성하게 될 산업용지 공급 계획을 그 73만 제곱미터 규모로 확정한 제5차 산업입지 수급 계획이 그 국토부에 의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계획인 4차 계획에 반영된 10만 제곱미터의 약 7배 수준입니다. 이 산업입지 수급 계획은 시도지사가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 장관이 확정하는 계획인데요. 제주도는 앞으로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제주의 청정 환경을 키우면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200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넓이를 가늠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제주 종합경기장의 관중석까지 모두 합한 면적이 대략 3만 제곱미터 정도 조금 넘기니까 앞으로 이 종합경기장 규모 최대 20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더 생긴다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산업 용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계획에 산업 용지 확충이 반영되면서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격동의 2025년 한 해도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죠. 그중에는 제주 사회에 크고 깊은 발자취를 남긴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은 송년기획으로 제주 하늘의 별이 된 인물 가운데 3분을 선정해서 그 삶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라산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산악인 고 안흥찬 선생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산악인 김승택 선생님 연결합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안흥찬 선생님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전부 김승택 선생님을 추천하더라고요. 갖다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그 안흥찬 선생님 그분하고 같이 산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일생을 통해 가지고 생애에 글쎄 한 그 반쯤은 그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로 깊이 모신 분입니다. 뭐 50년 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분이 미국 공보원장 시절이니까 내가 대학 졸업해서 60년쯤 됐으니까 그쯤 됐을 겁니다. 안흥찬 선생님이 지난 8월에 96세를 일기로 좀 별세를 하셨는데 그럼 선생님과 안흥찬 선생님의 인연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됐습니까? 제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와보니까 그분이 미국 공보원장으로 계실 때 그 공보원의 전시회를 갔다가
그 안흥찬 원장님을 만나서 그 다음 산에서 그 산악회 관계로 인연이 맺어가지고 일생 동안 그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게 1960년도 이야기다 이 말씀인 거네요. 제가 대학 1958년에 졸업했으니까 그 이후입니다. 제주에서 뵌 거죠, 그러면? 예. 자, 많은 분들이 안흥찬 선생님을 한라산에 가장 많이 오른 사람, 1000번을 넘겼다는 이제 기록을 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기억하십니까? 그 사실은 횟수는 1000번쯤 되면은 그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는 셀 수가 없죠. 정말 많이 산에 다니는 분입니다. 그분은 주말에 집에 있는 것보다는 한라산에 있기를 원했었고, 그 한라산은 그분에 대해서는 영원한 안식처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들 대중적으로 평가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안 선생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십니까? 이 사계절 중에서 그 적설기 등반은 나머지 계절하고는 등반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겠죠. 그거 전혀 다르죠. 겨울 산행은요. 그래서 그 어떤 때는 그 날씨가 나빠가지고 눈보라 속에서 산장에 갔을 때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때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 그분하고 같이 올랐던 산악회 회원들은 정말인 줄 알고 끝까지 듣다 보면은 글쎄 뭐 한 반 이상이 거짓말이고 마지막에는 웃음이 폭발할 정도로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해주신 분입니다. 아, 만담꾼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기자 초년병 시절에 안흥찬 선생님을 직접 뵈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또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재단꾼이셨네요. 그 안 선생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한라산을 등반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평생을 그 산에 바쳤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한라산에 오르려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뭐 어떤 의미가 그분에게 한라산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한마디로 있으면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으니까 그분이 중학교 때부터 오르게 된 인연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처음 제가 그분하고 같이 산에 오를 때는 그분은 정말 요산 요수를 하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붕어를 읊을 수 있는 산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하고 싶습니다. 그 만담꾼, 재담꾼이 또 이런 산을 좋아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한라산이 마치 자꾸 도로 개발로 인해 가지고 동네 뒷산처럼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실제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 보면 한라산 올 때 뭐 구두 신고 슬리퍼 신고 올라가는 분도 있고 막 그러던데 사실 초창기에는 한라산에서 뭐 조난 사고가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54년에 4.3 사건 이후에 이제 입산 통제가 풀리면서 조난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당시 뭐 조난 사고 나면 전국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던 제가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안흥찬 선생님이 친구들과 함께 한국 최초의 민간 구조대인 제주 적십자 산악 안전대를 조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활동들을 하신 겁니까? 그 적십자 산악 안전대는 안흥찬 씨 말고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분이 계십니다. 이미 고인이 된 오름나그래를 썼던 김종철 선생님 그리고 당시 적십자사 청소년 과장으로 계셨던 김현우 선생님 하고 안흥찬 선생님 이 세 분이 추측이
되셨는데 그 안흥찬 선생님이 그때 적십자 초대 대장으로 된 것은 이 경쟁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추대를 해가지고 당신이 가장 적합하다. 우리들 그 적십자 산악 안전대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그 김정수 선생님이 선배인데도 후배인 안흥찬 선생님을 추대를 해 주셔가지고 안흥찬 선생님이 적십자 산악안전대 초대 대장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김정수 선생님이 처음이고 예. 그다음 이대 대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예. 사실 지금과 비교해 보면 뭐 그 당시에는 장비도 없었고 뭐 날씨에 대한 정보도 거의 좀 없던 시절이었는데 사실 겨울산이 참 무서운 산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도 모르는 게 한라산 겨울인데 이런 구조대원으로서 사실 그 되게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안전대가 창설하게 된 동기는 서울의 유명한 대학산악구가 한라산 적설기 한라산에서 하산 중 한 사람이 조난 사고로 당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조난자가 생겼을 때 물론 이제 그 경찰에 연락이 뭐 되고 해가지고 그때는 안전대가 조직하기 전에 그분들이 먼저 출동을 한 계기가 돼가지고 제주도에 산악 그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조난 사고의 수습, 구조라든지 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안전대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적십자 산악안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산악안전대였죠. 여보세요? 예.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들립니다. 이쪽에서는. 들리세요, 선생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기 잘 들립니다, 선생님. 예, 잘 안 들리네요. 들리세요? 제 말씀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적십자 산악안전대 창설 이후에 그 산악연맹, 제주도연맹 초대 회장도 맡으셨는데 어쩌면 제주 산악 문화의 제도적 기반을 만든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 한라산 등반 문화에 남긴 안흥찬 선생이 남긴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산악연맹 사단법인 처음 우리나라에 만들어졌을 때 각 시도별로도 그 산악연맹 조직을 네. 그 산하단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연맹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제주도에 뭐 한라산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은 대한산악연맹 그분들이 국토종주 삼천리 등반 대회를 하고 그 첫 번째 산으로서 한라산을 지정해가지고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라산 오르고 그다음 목포로 건너가서 유달산 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주 산악회가 제주도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등반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방 산악 연맹으로서는 제주도 연맹이 대한 산악 연맹이 처음 시작하면서 동시에 가입을 하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주도 연맹 회장으로서 안흥찬 선생님을 추대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제주도 산악연맹입니다. 예. 또 안흥찬 선생님이 그 생전에 산악박물관을 꿈꿔오셨고 그래서 2008년에 그가 평생 사용해온 뭐 장비와 자료 등을 가지고 산악관도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그 박물관은 뭐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만 네. 관리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던 산에서의 모든 그런 것을 컬렉션한 것을 전시를 했는데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유야무야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산악박물관 운영이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물관은 어떤 박물관도 지난 곳의 기록을 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산에 있으면 당연히 산악박물관이 있어야 되겠죠. 네. 특히 그 조난기록 같은 것은 그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되어 가지고 그런 기록에서부터 한라산이 그 등반을 목적으로 한 산인 때부터 그리고 또 우리 옛 조상들이 겨울에 사용했던 겨울에 여러 가지 장비들 그런 것까지 망라해가지고 기록을 할 장소로서는 산악박물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산악인 김승택 선생이었습니다. 중간에 전화 연결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